옛날 옛적 임진왜란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전라도 어느 고을.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지만 사람들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고을 외곽의 기루 월영각, 밤마다 불을 밝히는 그곳에는 연희라는 25 기생이 있었습니다. 빼어난 용모였으나 눈빛에는 쓸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요. 몰락한 윤가의 여식, 영모로 집안이 풍비박산 난 뒤 기루로 팔려온 몸이었습니다. 행수는 연희를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연희는 술에 취해 함부로 몸을 더듬는 자들,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내뱉는 자들에게는 고개를 돌렸거든요. 내가 아직도 양반가 여식인 줄 알아? 회초리가 등을 후려쳤습니다. 연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윤가의 마지막 핏줄로서 마지막 자존심만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밤이면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 어머니의 목소리. 따뜻했던 기억이 아련했지요. 눈물이 맺혔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고을에서 가장 큰 거상댁에는 복돌이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복돌은 이 집에 들어온 지 벌써 10여 년이 넘었지요. 날마다 지게를 지고 장터를 오가며 쌀을 나르고 짐을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은 언제나 땀으로 젖어 있었고 굳은 살 박힌 손은 거칠기 그지없었지요. 복돌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떠돌이 출신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어느 겨울날 고을 어귀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것을 거상 댁 사람들이 발견했지요. 그때 복돌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거상은 측은한 마음에 복돌을 거두었고 복돌은 그 은혜를 갚겠다는 마음으로 묵묵히 일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복돌은 거상의 심부름으로 월영가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지요. 기루 뒤편 마당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버릇없는 것이. 복돌이 고개를 돌리자 행수가 회초리를 들고 연희를 내리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연희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했고 입술 끝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회초리가 등을, 어깨를, 다리를 가리지 않고 내리쳤습니다. 연희의 몸이 흔들리더니 그대로 마당 바닥에 쓰러졌지요. 죽든 말든 내버려 두거라. 쓸모없는 것. 행수는 회초리를 내던지고 돌아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며 외면했지요. 역적의 딸을 도우려다가 화를 입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복돌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아가 연희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연희의 어깨를 받쳐 일으키려 하자 행수가 날카롭게 소리쳤지요. 뭐 하는 짓이냐? 복돌이 고개를 들어 행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행수는 복돌의 눈빛을 보더니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것을 데려가고 싶은 게냐? 그렇다면 10냥을 내거라. 10냥이면 데려가게 해주지. 주변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10냥은 적지 않은 돈이었고 역적의 딸을 거두는 것은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복돌은 품 안에서 전낭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복돌이 10여 년간 모은 전 재산 정확히 10냥이 들어 있었지요.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돌은 연희를 등에 업고 거상댁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 앞에서부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지요. 마당에 모여있던 머슴들과 하인들이 복돌을 보며 입을 가렸습니다. 저 놈이 미쳤나?
역적의 딸을 데려오다니. 복돌은 아랫방 한켠에 연희를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연희는 정신을 잃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요. 복돌은 물을 떠다가 연희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얹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거상이 복돌을 불렀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기녀를 데려왔느냐? 거상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복돌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지요. 죄송합니다. 나으리. 하오나. 저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거상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한편 고을의 사또 아들 천우는 이 소식을 듣고 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천우는 오래전부터 연희를 탐냈던 사람이었지요. 머슴 놈이 열냥을 주고 데려갔다고? 천우는 턱을 쓸어내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지 못한 것도 분했지만 이제 기회가 생긴 것처럼 보였지요. 좋아. 그렇다면 내가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오면 되지 않겠는가? 천우는 비단 주머니를 꺼내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천한 머슴 따위가 자신의 돈을 거절할 리 없다고 생각했지요. 사흘 뒤 천우가 거상댁으로 찾아왔습니다. 거상은 황급히 나와 천우를 맞이했지요. 천우는 거들먹거리며 마당을 둘러보더니 복돌을 불러오라 명했습니다. 복돌이 마당에 무릎을 꿇자 천우는 비단 주머니를 내던졌습니다. 땅바닥에 떨어진 주머니에서 은자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스무냥이다. 그 여자를 내게 넘겨라. 천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지요. 스무냥이면 복돌이 평생 모아도 모으기 힘든 큰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복돌은 고개를 들어 천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지요. 팔지 않겠습니다. 복돌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천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먹을 불끈 쥔 채 복돌을 내려다보던 천우는 낮게 웃음을 터뜨렸지요. 내가 그렇게 나온다며 두고 보거라. 천우는 은자를 주워 담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자신의 체면을 구긴 복돌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결심이 그의 눈빛에 가득했지요. 천우가 돌아간 뒤 거상은 복돌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돌아, 조심해라. 저 양반은 원한을 품으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다. 복돌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연희는 나흘 만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을 뜨자 낯선 방 천장이 보였지요. 몸을 일으키려 하자 온몸에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연희는 신음을 흘리며 다시 누웠습니다. 문이 열리고 복돌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죽이 담긴 그릇을 들고 있었지요. 정신이 드셨습니까? 복돌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연희는 복돌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저를 데려오셨습니까? 복돌은 죽그릇을 내려놓으며 짧게 답했습니다.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연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루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사람다운 대접을 받았지요. 복돌은 날마다 연희의 상처를 돌보았습니다. 약초를 다려 먹이고 상처에 약을 발라주었지요. 연희는 복돌의 모습을 지켜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이들과 달랐지요. 자신의 신분이나 과거를 탓하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한편 천우는 복돌에게 거절당한 뒤 분노를 사기지 못했습니다. 감히 천한 머슴 주제에. 천우는 자신의 처소에서 밤새 이를 갈았지요.
돈으로도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했습니다. 며칠 뒤 고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거상댁 머슴이 기생을 빼돌려 사사로이 거느린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역적의 딸과 밤마다 무슨 흉계를 꾸민다는 소문도 있다네. 장터에서 주막에서 우물가에서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천우가 자신의 수하들을 시켜 퍼뜨린 소문이었지요. 거상댁에도 이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거상은 복도를 불러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복도라, 밖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구나. 그 기생과 엮여 문제라도 생기는 것이 아니냐? 복돌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지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나으리. 아씨의 상처를 돌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건 알지만 이런 소문이 돌아 좋을 것이 없어. 거상의 목소리에 답답함이 묻어났습니다. 거상댁의 다른 하인들과 머슴들은 복돌을 불편한 눈초리로 바라보았지요. 복돌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연희를 돌보는 것은 사실이었고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누군가 악의적으로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분간 더욱 조심하거라. 이런 소문이 계속되면 위험하니. 거상은 한숨을 내쉬며 복돌을 내보냈습니다. 복돌은 방으로 돌아와 주먹을 쥐었지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연희는 복돌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무거운 발걸음, 축 처진 어깨, 그리고 주먹을 쥔 손을 보며 연희는 알 수 있었지요.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밤이 되자 연희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복돌이 마련해 준 옷 한 벌과 비녀 하나뿐이었지요. 새벽녘 연희는 몰래 방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복돌이 서 있었지요. 가시려는 겁니까? 연희는 고개를 들어 복돌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요. 제가 있으면 당신은 계속 힘들어질 것입니다.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보내주십시오. 복돌은 고개를 저으며 연희 앞을 막아섰습니다. 떠나지 마십시오. 복돌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씨를 지키겠습니다. 연희는 복돌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연희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연희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복돌은 연희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며칠 뒤 복돌이 장터에 심부름을 갔는데 보찜 장수 노인이 무거운 짐을 내리다가 비틀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복돌은 황급히 달려가 노인의 짐을 받쳐주었지요. 괜찮으십니까? 아이고 고맙네. 허리가 예전 같지 않아서 말이야. 노인은 숨을 헐떡이며 고마워했습니다. 복돌이 노인의 보찜을 내려놓으려고 허리를 숙이는 순간 복돌의 적삼 깃이 흘러내리며 목 뒤가 드러났습니다. 노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목덜미 한가운데 선명한 매화 모양의 점이 있었습니다. 5개의 꽃잎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마치 누가 그려 넣은 듯 정교한 모양이었지요. 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젊은 양반.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복돌을 불러 세웠습니다. 복돌이 고개를 돌리자 노인은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지요. 훅. 이 고을에 오래 사셨소? 아닙니다. 10여 년 전에
이 고을에 들어왔지요. 그 전에는 어디에 계셨소? 복돌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모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네 10여 년 전 겨울, 이 고우러기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저를 거상 나으리께서 거두어 주셨지요. 노인은 복돌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나이는 20 중반으로 보였고 얼굴에는 온화함이 배어 있었지요. 혹시 부모님이나 집안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 이름조차 거상 나으리께서 지어주신 것입니다. 노인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지금은 어디서 무얼 하고 지내시오? 거상댁에서 머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복도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고맙소, 젊은 양반. 복돌은 이상하다는 듯 노인을 바라보았지만 노인은 서둘러 짐을 지고 떠났지요. 해가 지기 전 노인은 고을 북쪽 끝자락에 있는 최가 대저택에 도착했습니다. 노인이 대문을 두드렸어요. 급히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사환이 나와 노인을 이상하게 쳐다보았지요. 무슨 일이시오? 노인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도련님을 찾았습니다. 사흘 뒤 거상댁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백발의 노인이었지요. 비록 옷은 소박했으나 그의 풍채와 걸음걸이에는 양반가의 기품이 묻어났습니다. 복돌이라는 머슴을 만나러 왔소. 거상이 직접 나와 노인을 맞이했습니다. 노인의 정체를 알아본 거상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최가의 종가 어른 최정수였습니다. 복돌이 불려 나왔습니다. 최노인은 복돌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요. 젊은이, 내가 자네 목 뒤를 좀 봐도 되겠는가? 복돌이 고개를 숙이자 매화 모양의 점이 선명히 보였습니다. 최노인은 자신의 목덜미를 보여줬습니다. 그곳에도 매화 모양의 점이 있었지요. 복돌의 것보다는 흐릿했지만 같은 위치,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최가의 남자들은 대대로 이 자리에 매화점을 지니고 태어나네. 나도 자네 아버지도 그리고 실종된 윤호도 모두 이 점을 가지고 있었지. 최노인은 복돌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나이가 어찌 되는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26쯤 되었습니다. 최노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들으니 자네가 10년 전 겨울에 이 고을 어귀에서 쓰러져 있었다고 하던데 그것이 사실인가?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윤호가 실종된 건 10년 전 전란이 한창일 때였지. 윤호가 그때 16이었으니 지금쯤이면 26이 되었겠지. 최노인은 복돌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지요. 그리고 자네의 눈매와 코, 입술의 모양이 자네 아버지와 너무도 닮았어. 최노인은 복돌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주변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거상도 눈이 커졌지요. 자네의 아버지는 전란 중에 돌아가셨네. 자네 어머님은 자네를 찾지 못한 슬픔에 병상에 누워 계시지. 온 집안이 자네를 찾아 헤맸지만 찾지 못했었네. 최노인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이제야 찾았구나, 윤호야. 이 소식은 삽시간에 고을에 퍼졌습니다. 천한 머슴으로 알려졌던 복돌이 사실은 최가의 도련님이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지요. 사또 집안은 술렁였습니다. 사또는 안색이 창백해져 자리에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손이 떨려 술이 흘러내렸지요. 최가의 후손을 찾았다니. 사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10여 년 전 윤가를 역적으로 몰아 재산을 빼앗고 권세를 누렸던 일들이 떠올랐지요. 천우는 방 안을 어슬렁거리며 이를 갈았습니다. 아버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최가가 힘을 되찾으면 윤가 사건도 다시 조사될 것입니다. 천우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 일들이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 굴량미를 빼돌린 일, 윤가에 뒤집어 씌운 영모의 누명. 사또는 술잔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잔이 산산조각 났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천우는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복돌과 연희를 없애야 합니다. 둘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지 못합니다. 사또는 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천우의 눈에는 차가운 살기가 서려 있었지요. 그날 밤 거상대기에 횃불을 든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역적 윤가의 잔당을 잡으러 왔다. 포교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복돌은 황급히 연희가 있는 방으로 달려갔지요. 아씨, 어서 숨으십시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포졸들이 방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연희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윤연희, 역적의 잔당으로 널 체포한다. 포교가 연희에게 다가가자 복돌이 포교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복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켜라. 포졸 하나가 복돌의 가슴을 밀쳤습니다. 복돌은 비틀거렸지만 다시 일어나 연희 앞을 막았지요. 그때 여러 명의 포졸들이 복돌을 둘러쌌습니다. 몽둥이로 복돌의 등을, 다리를, 팔을 내리쳤지요. 그만. 연희가 소리쳤습니다. 연희는 포졸들 앞으로 걸어 나왔지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다치게 하지 마십시오. 연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포졸들이 연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씨. 복돌이 일어서려 했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의 몽둥이에 맞아 온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지요. 연희는 끌려가면서 복돌을 돌아보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연희의 마지막 말이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복돌은 그 자리에 쓰러져 주먹으로 땅을 쳤지요. 아씨, 아씨. 복돌의 절규가 밤하늘에 메아리 쳤습니다. 복돌은 최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연희 아씨를 구해야 합니다. 복돌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최노인은 복돌의 손을 잡았지요. 알고 있다. 윤호야, 이미 손을 쓰고 있으니 안심하거라. 최노인은 10년 전부터 의심해왔던 것이 있었습니다. 윤가가 영모로 몰린 사건이 너무도 석연치 않았지요. 윤가 어른은 청렴하기로 소문난 관리였는데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최노인은 은밀히 도성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또의 비리와 윤가 사건의 의혹, 그리고 최가의 후계자를 찾았다는 사실까지 낱낱이 적어보냈지요. 며칠 뒤 도성에서 감찰관이 내려왔습니다. 사또 10년 전 윤가 영모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시작하겠소. 감찰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감찰관은 옛 문서들을 꺼내 살폈습니다. 윤가를 역적으로 몰았던 증거들, 증인들의 진술, 그리고 재판 기록까지 하나하나 뒤졌지요.
이상한 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증인들의 진술이 서로 어긋났고 증거물의 출처가 불분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사건 기록이 여러 차례 수정된 흔적이 역력했지요. 이것은 조작된 것이요. 감찰관은 사또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한편 복돌은 최노인과 함께 최가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뵙기 위해서였지요. 방문을 열자 앙상하게 여인 마님이 누워 있었습니다. 복돌의 어머니였지요. 찾았네. 최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님은 흐릿한 눈으로 복돌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돌이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지요. 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복돌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윤호구나.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돌의 눈매, 코, 입술을 손끝으로 더듬으며 마님은 울었지요. 내 아들이 맞아.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한편 감찰관은 옥에 갇힌 연희를 직접 만났습니다. 윤연희, 내 아버지가 영모로 잡혀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느냐? 연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전란 중 굴량미가 사라진 것을 조사하고 계셨습니다. 감찰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굴량미가 사라졌다고? 예. 아버지께서는 장부를 살피시다가 굴량미가 이상하게 빠져나간 것을 발견하셨지요. 그리고 그 굴량미가 사또 댁으로 흘러들어간 흔적을 찾으셨습니다.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사실을 도성에 알리려 하신 직후 영모라는 누명을 쓰고 잡혀가셨습니다. 감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10년 전 문서들을 꺼내 살폈습니다. 영모의 증거라던 밀서를 빛에 비춰보았지요. 윤가 어른의 다른 상소문들과 나란히 놓고 비교하자 필체의 삐침과 꺾임이 달랐습니다. 이 글씨는 윤가 어른이 쓴 것이 아니로구나. 다음으로 증인들의 진술을 살폈습니다. 한 명은 사또 댁에 큰 빚을 진 장사꾼이고 다른 한 명은 사또의 먼 친척이었지요. 마지막으로 무기를 숨겨두었다던 창고의 기록을 뒤졌습니다. 그곳은 윤가와 아무 관련 없는 관가의 무기고였습니다. 이것은 조작이다. 감찰관은 사또를 불렀습니다. 사또, 윤가 어른이 내 굴량미 횡령을 알아차렸기에 영모라는 누명을 씌운 것이 아니냐? 사또는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천우의 수하들도 하나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헛소문을 퍼뜨린 일, 연희를 잡아들인 일, 모두 천우의 명령이었지요. 사또는 굴량미 횡령과 무고죄로, 천우는 무고죄와 협박죄로 처벌하겠다. 윤가의 영모죄는 거짓이므로 윤연희를 즉시 석방하라. 관아 밖에서 기다리던 복돌은 이 소식을 듣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옥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연희는 눈부신 햇살에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얼마 만에 보는 햇빛인지 눈이 따갑고 어지러웠지요. 비틀거리는 연희를 복돌이 황급히 붙잡았습니다. 아씨. 복돌의 목소리에 연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돌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지요.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복돌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울지 마세요. 이제 괜찮습니다. 복돌은 연희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관아 앞마당의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감찰관이 나와 선포했지요. 윤가는 영모의 누명을 썼다.
오늘 그 진실이 드러나 윤가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한다. 연희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10년을 기다린 말이었지요. 윤가 어른은 청렴한 관리였으며 사또의 비리를 고발하려다 역적의 누명을 쓴 것이다. 연희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복돌이 연희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빠, 연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울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복돌은 연희의 등을 쓰다듬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연희가 복돌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붉게 부어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지요. 이제 떳떳하게 살 수 있어요. 복돌은 최윤호로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연희 또한 도성에서 내려온 명에 따라 윤가의 모든 재산과 땅을 돌려받았죠. 고을 사람들은 연희와 윤호를 보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최 노인이 윤호를 불렀습니다. 윤호야, 이제 최가를 다시 일으켜야 한다. 집안도 정비하고 혼처도 알아봐야지. 윤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에 둔 사람이 있습니다. 최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그 윤가의 여시 말이냐? 예. 최 노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윤가가 명예는 회복했으나 그 아이가 기루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 아니냐. 그것은 아씨의 잘못이 아닙니다. 윤호는 최 노인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의 평가보다 아씨의 마음이 제게는 더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방에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호야, 이리 들어오너라. 윤호가 방으로 들어가자 어머니는 윤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오너라. 너의 짝으로 인정하겠다. 윤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윤호는 어머니의 손을 꽉 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매화가 흐드러지게 핀 길을 따라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윤호와 연희였지요. 혼례를 올리고 며칠 후 두 사람은 고을 밖으로 나왔습니다. 윤호는 연희에게 매화꽃이 핀 길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저기 좀 보십시오, 부인. 윤호가 가리킨 곳에는 매화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꽃이 만발의 바람에 흩날렸지요. 연희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름답네요. 연희는 윤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머슴이었을 때나 지금이나 윤호의 눈빛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연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열냥을 주고 저를 구해준 그날부터 제 삶은 달라졌습니다. 당신은 제게 다시 살 이유를 주었지요. 윤호가 연희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희는 윤호의 팔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저 행복합니다. 윤호는 연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화꽃 흩날리는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남들이 뭐라 하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이지요. 윤호는 세상의 비웃음을 견디며 연희를 지켰고, 연희는 윤호의 진심을 알아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구원했고, 마침내 행복을 찾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